세계 최강 미해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97척의 함정 중 120척이 수리조차 못한 채 부두에 묶여 있었고, 중국은 이미 370척으로 수적 우위를 점령했습니다. 조선업 점유율 0.1%, 배를 만들 수도, 고칠 수도 없는 해군 강국. 펜타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30년 경력의 한 제독이 발견했습니다. 한반도에 숨겨진 비밀 무기를. LNG선 80% 점유, 10만 톤급 배를 1년 만에 건조, 군함 제작 속도 미국의 2배, 전쟁을 70년간 준비한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어떻게 미국 해군을 구했을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커크 스트롱입니다. 미국 해군 제독으로 30년을 복무하며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지켜온 군인이었습니다. 퇴역 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해양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며 미국의 해양 패권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죠. 제 인생은 숫자와 데이터였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장 시절, 저는 10만 톤급 니미츠급 항공모함 위에서 수십 대의 F-18 전투기를 지휘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작전 참모로서 297척의 미 해군 함정 배치를 총괄했고, 매일 아침 전 세계 바다에서 올라오는 작전 보고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어떤 나라도 미국의 해양력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동맹국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6.25 전쟁 때 함께 싸운 혈맹이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군사력이나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일본, 호주, 필리핀 같은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전력은 자주 검토했지만 한국은 주로 북한 견제라는 제한된 역할로만 생각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제 인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그저 저가 대량 생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상선을 싸게 많이 만드는 나라 정도로 여겼죠. 진짜 첨단 군함이나 특수선박은 미국이나 유럽이 만드는 것이고 한국은 중국에게 밀려서 힘들어하는 사양산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에서 한국 조선업이 언급될 때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저는 매일 아침 전 세계 해양 정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 대만 해협의 위기, 중국 해군의 급속한 팽창. 이 모든 것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항공모함을 3척이나 보유하게 되었고 4번째 10만 톤급을 건조 중이라는 정보는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을 바라보며 저는 미국이 어떻게 해양 패권을 유지할 것인가만을 고민했습니다. 30년간 바다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명확했습니다.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초강대국인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미드웨이 해전부터 시작해서 걸프전, 이라크전까지 미국의 항공모함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저는 이 전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포토맥 강변을 따라 달리는 동안 저는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으로서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오전 7시 정각에 사무실 문을 열고 비서가 준비해둔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보내온 전날의 해양작전 요약, CIA의 중국 해군 동향 분석,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최신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꼼꼼히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간 해군에서 단련된 습관 덕분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던 것은 중국 해군력의 성장 속도였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7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의 297척을 이미 수적으로 앞질렀습니다. 물론 톤수로 따지면 미국이 여전히 우위였지만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조선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조선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었고 군함을 찍어내듯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저는 연구원들과 정례 회의를 했습니다. 젊은 분석관들은 저보다 훨씬 더 디지털에 능숙했고 최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그래프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우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종종 펜타곤의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현역 장성들이나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커크, 우리 배들이 늙어가고 있어. 수리할 곳도 마땅치 않고. 다른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조선소가 없는 해군 강국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오후에는 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국방 관련 세미나에 자주 초청받았고 대학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해양 패권은 견고합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남으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 동안 아내는 긴 항해와 잦은 이동을 묵묵히 견뎌줬습니다. 이제 퇴역 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바다와 전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물었습니다. 당신 또 중국 생각하는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평화 아래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받아보는 보고서 속 숫자들은 점점 더 우려스러워졌습니다. 중국 해군의 성장세는 가속화되고 있었고 미국의 대응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항공모함 개발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3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낡은 함선을 개조한 6만 톤급 랴오닝호였고 두 번째는 그것을 그대로 복사한 산둥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8만 톤급 푸제남은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식 캐터펄트는 미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이 장치는 해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증기식을 건너뛰고 바로 전자식으로 간 중국의 기술력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 항공모함이 건조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이번에는 10만 톤급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CIA에서 보내온 기밀 보고서를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10년에서 20년 내에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수를 추월할 가능성 있음. 이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유지해온 미국의 해양 패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선 능력이 사실상 붕괴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선 기준으로 미국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0.1%에 불과했습니다. 군함은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있었지만 민간 조선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고 건조 기간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리 문제였습니다. 함정은 보통 30년에서 40년을 사용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정기적인 정비와 수리가 필수적입니다. 해군에는 세척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척 중 한 척은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한 척은 훈련이나 대기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한 척은 수리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수리할 조선소가 부족했습니다. 동료 제독들과의 비공식 모임에서 이 문제가 자주 화제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함정 100척 이상이 수리 대기 중이야. 작전 가능한 배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다른 이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배는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해군 강국이라니 우스운 일이지. 저는 밤마다 이 문제로 잠을 설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만약 지금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충분한가? 답은 불안했습니다. 수리 중이거나 정비가 필요한 함정들을 제외하면 실제 즉각 투입 가능한 전력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젊은 분석관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신 데이터를 보고했고 펜타곤의 동료들은 의회 청문회 준비에 시달렸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지기 직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을의 어느 화창한 오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의 전화였습니다. 제동님, 내일 오전 9시에 펜타곤으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펜타곤의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CIA와 국가안보국 NSA의 대표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의는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을 때만 열렸습니다. 회의는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화면에 중국 해군의 최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우리가 10년 동안 건조한 것보다 많은 함정을 진수시켰습니다. 이 속도라면 10년 내에 질적으로도 우리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조선 능력은 전 세계의 5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29%, 일본이 11%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 수 없고 제대로 수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직면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함정 100척 이상이 지금 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2년 넘게 대기 중입니다. 이것은 작전 수행 능력의 심각한 저하를 의미합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트롱 제독, 인도태평양 해양전략 재검토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놀랐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검토해야 합니까? 장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동맹국들의 조선 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두툼한 자료 뭉치를 받았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의 조선 능력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NG선의 80%를 한국이 만든다고. 쇠빙선 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한국 조선업 관련 자료들을 보며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LNG선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수치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쇠빙 LNG선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의아했습니다. 저는 연구소의 젊은 분석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재검증해 보세요. 출처를 확인하고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30년간 해군에서 쌓아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저가 대량 생산을 하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첨단 기술은 미국과 유럽의 몫이라고요. 며칠 후 분석관들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제동님,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분석관은 화면에 여러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은 모두 세계 10대 조선소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특수선박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보적입니다.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료 제독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생각보다 대단하다고 하더군. 그러자 한 동료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커크, 자네도 알잖아. 한국은 저가 공세로 물량만 뽑아내는 나라야. 품질은 별로지.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진짜 첨단 군함은 우리만 만들 수 있어. 한국은 상선이나 만드는 거지. 하지만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의문은 커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K2 전차도 8조 원어치나 수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납기였습니다. 유럽 업체들이 5년에서 10년 걸릴 일을 한국은 1년 만에 해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연구소 회의에서 저는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에 있어서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70년간 이어진 이 긴장이 방산과 조선 산업을 최적화시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앞서지 않나? 분석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동님, 최근 한국이 개발한 이지스함을 보셨습니까? 세종대왕급은 배수량이 1만 톤이 넘고 KVLS-2 수직 발사 체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한국이 너무 달랐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자료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긴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의 푸제남이 전자식 캐터펄트를 이용한 함재기 발진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J-15 전투기가 전자식 캐터펄트의 힘으로 짧은 갑판에서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자식 캐터펄트는 미국이 제럴드 포드함에 처음 장착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증기식보다 효율적이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더 많은 출격을 가능하게 하는 혁명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증기식을 건너뛰고 바로 전자식을 구현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해군 작전국장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우리 함정 중 수리 대기 중인 것이 120척을 넘었습니다. 일부는 3년째 대기 중입니다. 작전 가능 함정 비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니 더 끔찍했습니다. 국방부 예산국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의회에서 국방예산 삭감 압력이 거세집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내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선소를 짓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기술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의회 청문회에서 터졌습니다. 한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해군이라면서 왜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까? 왜 수리조차 제때 하지 못합니까? 장관은 답변에 궁색했습니다. 조선 산업 기반이 약화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이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원의 질타는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은 군함을 찍어내듯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동맹국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가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정말 인도태평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호주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전해왔습니다.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유지해온 미국 중심의 해양동맹 체제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면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미국의 해양 패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주말에도 저는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의 조선 능력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럽은 냉전 종식 후 방산 생태계를 축소했고, 일본은 영토 분쟁 때문에 러시아와 협력이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적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저는 첫 번째 해결책을 시도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밤을 새워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소 건설, 숙련 인력 양성, 최신 설비 도입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안서를 들고 국방부를 찾아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0년 해군 경력이 만든 신뢰도가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예산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립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담당자가 제시한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만 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까지 포함하면 1천억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소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트롱 제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의회가 이런 예산을 승인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그 사이에 중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하고도 남을 겁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유럽 조선업체들과의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독일의 조선소들, 프랑스의 나발그룹,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등에 연락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그들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현재 생산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독일 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유럽의 조선업은 냉전 종식 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라 믿었죠. 프랑스 담당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생태계를 줄였습니다. 이제 다시 키우려면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벽에 걸린 해군 시절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찍은 사진, 태평양 한가운데서의 작전 사진들.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미국은 강했고 저는 그 힘의 일부였습니다. 동료 제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내 제안이 다 거부됐네. 그는 위로했습니다. 커크, 자네도 알잖아. 정치는 현실이야.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지. 자존심은 내려놓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지금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제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실패 후 저는 깊은 자기 의심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한다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선 능력 부족이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이라고. 아내는 제가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몸 상해요. 좀 쉬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헌신한 미 해군이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해양 패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시절 교관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이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30년을 복무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장으로서 태평양을 누빌 때 저는 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데이터는 냉혹했습니다. 중국의 함정수는 370척으로 미국의 297척을 넘어섰습니다. 건조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적으로도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평생 믿어온 것이 환상이었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보고서를 읽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만했다는 것을요. 미국이 영원히 1등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 동맹국,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해군 역사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레이테만 해전, 현대 항모전의 역사. 저는 이 책들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미 해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영광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게 내 임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로요.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로요. 동맹국들의 힘을 진정으로 인정하기로요. 특히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국을 제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구소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을 때 한 젊은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미 해군 정보국에서 일하다가 제 연구소로 파견 나온 분석관이었습니다. 제동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제동님께서 한국 조선업을 조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조선소들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건조독 수십 개의 크레인, 동시다발적으로 건조되는 선박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죠. 여기서 동시에 1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입니까?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동님,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료로만 검토했습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가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자료와 현실은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폴란드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 때문에 긴급하게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K9 자주포 수백 대, K2 전차 수백 대, FA-50 경공격기 수십 대를 주문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했죠. 김중령이 멈췄다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1년 만에 인도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70년 넘게 전쟁을 준비해야 했죠. 그 결과 방산과 조선 생태계가 최적화되었습니다. 탄약 생산, 무기 제조, 선박 건조 모든 것이 신속하게 돌아갑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아십니까? 배수량 1만 1천 톤으로 우리 알레이버크급보다 큽니다. KVLS2 수직 발사 체계는
128셀로 우리보다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강 이지스함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김중령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입니다. 정조대왕급 3,000톤급 잠수함은 세계 최대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배수량이 10,000톤에 육박합니다. 미국 빼고 이런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중령의 말은 제가 본 자료들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령,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일 처리가 빠릅니다. 계약하면 즉시 시작하고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얻은 저는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을 방문할 것입니다. 한국 해군과도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김중령을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하고 현지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방문 일정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별로 이틀씩 한국해군 본부 하루, 방산업체 방문 이틀. 총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구체적인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레이더 시스템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KVLS2 수직 발사 체계의 작동 원리도요. 저는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잠수함의 AIP 시스템, LNG선의 멤브레인 방식 화물창, 쇠빙선의 선체 설계 등 확인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국방부에 공식 방문 요청을 올렸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재검토의 일환으로 한국의 해양방산 능력을 직접 평가하고자 합니다. 승인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국방부도 절박했으니까요. 주한미군 사령부에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부터 경제 발전, 조선업의 성장 과정까지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니. 특히 조선업은 1970년대 거의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제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도움으로만 성장한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나라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무 몰랐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과대평가된 것은 아닐까? 자료와 현실이 다르면 어쩌지? 30년간 쌓인 미국 우월주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편견 없이 보자. 있는 그대로 평가하자. 이것이 제 임무였고 미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제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배우는 거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배치도, 주요 함정 재원, 방산업체 목록. 머릿속에 계획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다.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남쪽 끝, 거대한 조선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였지만 곧 나타난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드넓은 부지에는 건조 중인 선박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선 소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동님. 우리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1호 건조도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0만 톤급 LNG선 세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며 용접하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저 배들은 언제 완성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선 소장이 답했습니다. 저 배는 6개월 후, 저 배는 8개월 후, 그리고 마지막 배는 10개월 후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0만 톤짜리 배를 1년도 안 되어 만든다고요? 그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일정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선박 건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쇠빙 LNG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쇠빙 LNG선입니다. 북극 항로를 다닐 수 있는 유일한 LNG선이죠. 선체는 특수 강철로 제작되었고 얼음을 깨는 선수 구조가 독특합니다. 저는 선체를 가까이서 살펴봤습니다. 두께가 보통 선박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1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핀란드, 러시아의 쇠빙선 기술을 연구하고 여기에 LNG 운반선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군함 건조독을 방문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신원 확인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숨이 멎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00톤급 구축함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KDDX급이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이었습니다. 저게 KDDX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SPYO 레이더를 탑재하고 KVLS2 수직 발사 체계를 장착합니다. 저는 선체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용접 상태, 구조물 배치, 모든 것이 정교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수직 발사 체계였습니다. 함수와 함미에 각각 배치된 발사셀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저 KVLS2는 성능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미국의 MK-41보다 크고 더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대공미사일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 함정이라면 알레이버크급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함정을 얼마나 빨리 건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착공부터 진수까지 약 2년입니다. 그의 답변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은 3년에서 4년이 걸렸습니다. 저녁에는 조선소 회의실에서 상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생산 능력, 기술 수준, 납기 준수율, 품질 관리 시스템. 모든 데이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납기 준수율은 98%입니다. 조선 소장이 말했습니다. 계약한 날짜에 배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 계약하고 6개월 만에 첫 배치를 인도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거제도는 조선소의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24시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동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은 예상을 훨씬 초과한다. 규모, 속도, 품질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는 순간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국 방문 3일째 되던 날 새벽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국방부 차관의 전화였습니다. 제독, 즉시 귀국하십시오. 중국이 대규모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잠이 확 깼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대만 봉쇄 훈련입니다. 항공모함 3척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랴오닝, 산둥, 푸젠 모두요. 이런 규모는 처음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급히 짐을 싸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CNN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항모들이 대만 주변을 에워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십 척의 호위함들, 잠수함들, 그리고 하늘을 가득 메운 전투기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 해군 훈련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상황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대만 해협의 실시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함정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빨간 점들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척입니까? 해군 참모 총장이 물었습니다. 80척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 중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태평양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현재 즉각 투입 가능한 항모 전단은 2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수리 중이거나 훈련 중입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개로 80척을 상대한다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보국장이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4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0만 톤급입니다. 예상보다 1년 빠른 진수가 예상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배를 수리할 조선소도 부족한데 중국은 새 항모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긴급 청문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왜 중국의 성장을 방치했습니까? 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함정들은 부두에 묶여 녹슬고 있는데 중국은 바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스트롱 제독, 인도태평양 전략 재검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조선 능력에서 말입니다. 의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동맹국 도움? 세계 최강 해군이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30년 해군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독님, 미국이 정말 중국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거제도에서 봤던 그 광경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열척을 건조하는 조선소, 1년 만에 군함을 완성하는 속도, 98%의 납기 준수율. 그래, 답은 한국이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제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장관이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트롱 제독,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회의실에 주요 인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입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입니다. 동시에 1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크레인들과 건조 중인 선박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LNG선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쇠빙선 기술은 세계 유일합니다. 군함 건조 속도는 우리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멈췄다가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방산 생태계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70년간 전쟁을 준비한 결과입니다. 한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독,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만큼 정교합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십시오. 1만 1천 톤급의 128개 수직 발사체를 장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알레이버크급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정조대왕급 잠수함은 세계 최대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 무엇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MASC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밀러테리 ALLIANC 시빌딩 코아퍼레이션. 한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함정을 수리하고 필요하다면 건조도 의뢰하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외국에서 만든다고요? 그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자존심과 국가 안보 중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배들은 부두에서 녹슬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미 해군의 우월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맹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힘이 절실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3일 내로 제출하십시오. 예산, 일정, 기술 이전 문제, 보안 문제 모두 포함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팀을 소집했습니다. 3일 안에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잠을 잊으십시오. 젊은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웠습니다. 한국 조선소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일정을 짰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일 후 저는 두툼한 계획서를 들고 국방부 대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MASC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 계약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해양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수리 대기 중인 120척의 함정 중 80척을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합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평균 6개월, 미국 대비 절반입니다. 비용은 40% 절감됩니다. 재무 담당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0%라고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단계별 계획이 나왔습니다. 1단계는 소형 함정 수리로 시작합니다. 구축함, 호위함급입니다. 이것으로 한국 조선소의 보안 체계와 기술 수준을 검증합니다. 2단계는 대형 함정으로 확대합니다. 순양함, 상륙함까지 포함됩니다. 3단계는 신규 건조까지 검토합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독, 기술 유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의 군사 기밀을 다루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기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70년 동맹국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사례 연구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 때문에 긴급하게 K9 자주포 수백 대가 필요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5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1년 만에 첫 배치를 인도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 준수율 98%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은 반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법적인 동맹 협력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동맹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강조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는 조선 능력 없이는 해양 패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속도, 신뢰성. 이것이 미국 해군이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스트롱 제독, 훌륭한 제안입니다. 나는 이것을 승인합니다. 백악관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해냈습니다, 커크. 해군 참모 총장도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해군의 미래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김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독님, 해내셨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해군 생활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제대로 평가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 직후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MASC 프로그램이 공식 발표되자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 함정 수리를 맡는다는 뉴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모든 주요 언론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의회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예산위원회는 즉각 MASC 프로그램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40% 비용 절감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동맹 활용입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체결되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3척의 정비 계약이었습니다. 통상 미국에서는 각 함정당 12개월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6개월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6개월에 가능합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해냈습니다. 첫 번째 구축함이 한국으로 이동한 지 정확히 6개월 후 완벽하게 정비되어 돌아왔습니다. 검수를 담당한 미 해군 기술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새 것처럼 작동합니다. 용접 상태, 도장 상태 모두 완벽합니다.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비용도 약속대로였습니다. 미국에서 했다면 2천만 달러가 들었을 작업이 1,200만 달러에 완료되었습니다. 정확히 40% 절감이었습니다. 재무 담당관이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 속도와 품질의 이 가격이라니. 펜타곤 내부에서 한국 효율성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미 해군을 구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면 이제 한국이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인터뷰 요청을 수십 건 받았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기술에서 세계 최고이고 방산 생태계는 미국보다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일입니다. 한국 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미국 해군 파트너로 선택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동맹국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문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도 한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호주 해군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MAS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인도태평양 동맹 전체가 한국의 조선 능력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기와 절망이 지배했던 펜타곤에 이제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작전 가능한 함정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대기 중이던 배들이 하나둘 한국을 거쳐 전력화되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작전 준비 태세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한국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사람들과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방식, 문제 해결 능력,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조선소장이 말했습니다. 제동님, 우리는 약속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70년간 전쟁을 준비하며 배운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 제독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커크, 자네가 옳았네. 한국을 제대로 평가한 건 자네가 처음이야.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현실을 직시했을 뿐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MASC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한 함정 수리를 넘어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공동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무인 수상함, 심지어 항공모함 기술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일본이 먼저 합류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MAS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적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실리가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호주도 뒤따랐습니다. 호주 해군은 새로운 잠수함 건조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보고 싶습니다. 호주 제독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국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잠수함을 본 호주 제독은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던 것입니다. 쿼드 안보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이 급부상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에 한국이 사실상 준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해양 전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된 것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컸습니다. MASC 프로그램으로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매출이 급증했고 고용이 늘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제2의 조선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들은 24시간 가동되었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기술 강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핵심 동맹이라는 평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본 다른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K방산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국제안보회의에 자주 초청받았습니다. 윈헨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여러 포럼에서 MASC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동맹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21세기 안보 전략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같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지역 안정을 해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인도태평양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MASC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는 논문을 썼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에서 핵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해양 패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제대로 인식하고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도 다시 일어섰고 동맹 전체가 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미해양전략협력특별고문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받았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한 달에 2번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웠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이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면 무척 기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것이 힘들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거제도 출장 갈 때마다 들르는 단골 식당이 생겼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고 반겨줬습니다. 미국 장군님, 또 오셨네요.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약속을 지키는 신념.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일할까? 왜 이렇게 완벽주의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성공한 이유라는 것을요. 조선소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감동받았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작업자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용접하는 모습들. 그들의 땀이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미국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최고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아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계는 미국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파트너들이 있고 그들도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만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강연할 때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맹은 시혜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운 것만큼 한국도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이 제 말에 공감했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미래의 해군 장교들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모든 것에서 최고라고 믿지 마십시오. 동맹국들의 강점을 배우십시오. 특히 한국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생도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제동님,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을 최고의 방산과 조선 생태계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가족들도 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행복해 보여요. 30년 해군 생활 중 지금이 가장 충만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젊은 해군 장교들이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장교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인턴십을 하고 한국 장교들이 미국 함정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저는 30년간 미 해군 제독으로 복무하며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동맹국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기술에서 세계 최고였고 방산 생태계는 미국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LNG선의 80%를 만드는 나라, 쇠빙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 군함을 미국의 절반 시간에 건조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70년간 전쟁을 준비하며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동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맹은 일방적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운 것처럼 한국도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미국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조선 능력이 붕괴되었고 함정 수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MASC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리 계약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전쟁 위협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세계 최고의 방산과 조선 생태계로 만들었습니다. 절박함이 혁신을 낳았고 준비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미국의 해양 패권은 이제 한국 같은 파트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함입니다. 21세기는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해야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조선소에서는 밤낮 없이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들이 수리되어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동맹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과소평가했다가 재발견한 사람이나 조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미국과의 협력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 강국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